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황용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용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또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생생법률쇼에는 어떠한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실까요? 내 땅 위의 당숙집 처분 방법은 고장난 신호등에 지나가도 신호 위반인가요? 층간소음 항의했다가 스토킹 신고를 당했어요.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로 제 물건이 타버렸어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또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죠. 금요일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쓱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법령은 건축법 시행령입니다. 겨울철에는 난방기구 사용도 늘고요. 또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화재 위험이 다른 계절보다 뚜렷하게 높아지는 계절에 속하는데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725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비율이 가장 높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달부터는 의원 등의 건축물에서도 내부 자재를 방화 재료로 마감하는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이 개정법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살펴주시죠. 네, 이달부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 요양기관 건축물에서도 내부 자재를 방화 재료로 마감하는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되었습니다. 법제처가 최근 공개한 12월부터 시행되는 33개 개정법령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법 시행령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건물 내부를 방화 재료로 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벽, 천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 등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내연재료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불을 견디는 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자동식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200m 제곱 이내바다 방화 구역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좀 겨울철 화재가 좀 낮춰지는 효과가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법령은 폐기물 관리법입니다. 매일 수도권에서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 양만 해도 매일 무려 12,000톤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쓰레기 처리의 최종 단계인 매립이 이뤄지는 곳조차 이미 수용 능력의 60% 이상을 사용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수년 후에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정 폐기물 관리법이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또 알려주시죠. 네, 지난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반입협력금 제도가 신설돼서 오는 12월 28일부터 도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생활폐기물을 넘겨서 처리한 지자체는 오는 12월 28일부터 일정 금액을 반입협력금으로 해당 지자체에 내야 하는 취지인데요. 네. 반입협력금이라는 것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로 보내서 처리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가 반출했던 지자체에게 부과 또는 이제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네. 이번 하위 법령으로 개정되는 반입협력금 대상 폐기물과 금액의 범위 등이 규정되도록 되었습니다. 반입협력금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일반 생활폐기물 그리고 음식물 물류로 분류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반입폐기물부터 우선 시행한 뒤에 민간시설로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반입협력금액은 이제 소각, 매립, 음식물 처분 등 처리시설 종류별로 상한액이 산정되고 상한액 범위에서 지자체 간의 협의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그간 폐기물로 관리되었던 석탄, 경석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석탄, 경석은 석탄 채굴 과정에서 나오는 암석으로 국내에 약 2억 톤 가량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번 개정에 따라서 석탄, 경석은 폐광 지역 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에 관한 관리 기준이 현실화되고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되었는데요. 환경부는 이제 건설 현장 폐기물 보관장을 이제 상시덮개 규정에 대해서 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를 이제 관리 대상으로 한정해서 작업 시간 내에 개방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산업부지 내에 위치한 예외적 매립장의 매립 폐기물을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경우에는 최종 복토 기준도 면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 폐기물의 처리시설 최소 처분 능력을 완화하고 멸균 능력을 인정받은 신기술 도입을 이제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료 폐기물 보관 장소 또는 이제 보관 기간에 대해서 규정을 어겼으나 시설 밖으로 폐기물을 유출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때 혼입이 발생하거나 수집 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제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 보존 장치의 상시 촬영과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1차 위반에 한해서 영업정지 1개월에서 이제 경고로 행정처분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이제 태양광 패널 보관량과 처리기간 확대, 민간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금리 현실화를 하도록 하였고 폐기물 처리업 적합성 확인 제도와 기산일 조정 등이 이제 개정 사항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이제 수렴한 후에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워낙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생활 폐기물을 다른 지자체에 넘기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또 이런 반입협력금이라는 그 제도가 또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이 공공소각시설로 반입되는 경우로 이게 한정되어 있고요. 또 아직까지는 이 정확한 금액이라든지 또 관련 조례 같은 구체적인 사안들은 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좀 반쪽짜리 제도라는 또 비판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이제 시행 규칙에 따르게 되면은 반입협력금 부과는 종량제 폐기물이 공공소각시설로 반입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 폐기물 처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는 2028년 1월부터, 음식물류는 이제 2030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반입협력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생활 폐기물이 공공 또는 이제 민간 시설에 반입돼 처리되고 있어서 제도 초기인 점을 고려해서 공공시설을 우선 시행한 후에 민간시설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이는 이제 지자체가 법 시행이 3년간 더 유예가 될 수 있어서 민간시설에 위탁해서 처리하게 될 경우에 반입협력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서 발생 지역지 원칙에 따라서 이제 반입협력금 제도의 허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간 처리 시설 반입협력금 부과가 3년간 유예되게 되면은 각 지자체들이 발생한 쓰레기를 민간 시설에 위탁해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결국 이제 쓰레기 처리 포화 상태인 서울 경기권에서 이제 생활 쓰레기가 민간 시설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유입이 돼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처리 시설 주변 지역들의 주민들의 우려만 높아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각 도는 이제 도내 공공 폐기 시설의 용량도 빠듯한 실정으로 타 지역의 생활 쓰레기를 반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 시설에 대한 법령 적용 유예로 이제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도 관계자는 이제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적용돼서 반입 협력금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다행이긴 하지만은 문제는 민간 시설에 대해서 3년간 유예된 것이라면서 결국은 도내 공공 처리 시설 용량을 이유로 타 지역 물량을 받을 수도 없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적용을 해서 3년간 유예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민간 시설이 결국에 처리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네, 이 맞습니다.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네요. 네.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법령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입니다. 그동안 이제 하자가 의심되는 수입차를 아무런 통보 없이 고객에게 인도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수입차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좀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세계적 자동차 브랜드인 이제 BMW가 1억 원이 넘는 차량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채 수리해서 이제 판매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서 이제 충격을 주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충남 천안시에 사는 강모 씨는 지난 이제 2021년경 이제 BMW X5를 약 이제 1억 1천만 원에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강 씨는 이제 한 1년 9개월 정도 타고 다니다가 이제 중고업체에게 매물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이제 중고업체로부터 차량 운전 속촉과 이제 트렁크 문이 교체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네. 강 씨는 차를 샀던 딜러에게 연락을 해서 소개받은 성능 점검 실장을 통해서 이제 검사장을 확인을 해보았었는데 운전석과 이제 트렁크 문이 교환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BMW 측은 BMW 공장에서는 그룹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하여서 작업을 하며 공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은 생산 및 출고를 진행하지도 않는다면서 차량에 생산된 공정 내역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다른 수입 관계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공장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도어를 교체할 때 이제 볼트를 풀었다 다시 조인 흔적이 중고차 매물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걸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제기를 네네. 하였는데요. 이제 해외 공장에서 제조해서 국내 출고되는 BMW 차량은 출고 전 차량을 이제 점검 보관하는 곳에서 내외 기관 및 기능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이제 전 시장에서 딜러 측이 이제 차량 검수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고객 요청에 따라서 이제 전문 업체가 검사를 진행하면서 이제 차량을 출고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강 씨는 1억 원 이상의 차량을 주고 1억 원 이상을 이제 주고 구매한 차량에 대해서 이제 도어를 수리한 흔적이 있고 이를 중고 매물로 팔기 전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이제 화가 난다라고 하면서 근데 입장을 토로를 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차로 샀는데 이게 그 수리한 적이 있다 이런 예, 걸 봤을 맞습니다. 때 격분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은데요. 그런 상황이고 이제 BMW 같은 경우는 이제 BMW 측에서는 이제 차량이 공장에서 출고된 직후부터 PDI 센터를 거치기 전까지 발생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PDI 센터에서 조치를 하고 이에 대해서 고지를 한다며 해당 차량은 PDI 센터에서 발견된 문제가 없었으므로 하자 수리 내용 고지서에 수리 내용 이력이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제 관련 법을 확인하게 되면 이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은 자동차 제조사는 이제 차량 생산일 이후 흠집이라든가 결함 등 하자를 뒤늦게 발견해서 이를 수리하고 소비자에게 인도할 경우에는 수리 이력을 고지를 해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 제조사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해당 사실을 알 방법이 없으며 하자가 있어서 수리된 차량을 거부하거나 할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맞습니다. 당연한 권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들기도 맞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고 하니까 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구매를 할 때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또 이제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자 벤처 업체에 관한 사례인데요. 이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공식 딜러사 더클라스 효성의 이제 판매 사원을 놓고 경찰이 이제 사기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에는 사기 혐의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경찰에 따르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더클라스 효성 차량 판매 사원 3명을 이제 입건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제 서울 강남 소재 더클라스 효성 본사에서 이제 압수영장을 집행하기도 하였었는데요. 더클라스 효생 판매 사원 3명은 이제 벤츠코리아에 차량을 하자 수리 내역이 있어서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는 고지를 받고서도 정상가에 이를 판매를 하고 고객에게 하자 사실을 알린 것처럼 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서까지 조작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경찰은 이들 하자 차량을 정상가에 판매한 뒤에 벤츠코리아에 보낸 문서에는 하자 차량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고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제 국내 차량 제조사 수입차 업계 전반의 비슷한 범죄 여부 혐의에 대해서도 이제 각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국토교통부가 소비자들의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판매자들의 고지 의무 위반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달 국회 이제 국토교통부위원회 소속 이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제 판매자들의 고주의무 위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취지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하였습니다. 네. 이 개정안은 이제 자동차 제작 판매자들 등이 하자 수리차 및 반품차라는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기존 100만 원에서 이제 1000만 원으로 상한을 이제 향상했습니다. 또한 이제 하자 수리차와 반품차에 대해서 관리 강화를 위해서 자동차가 반품이 되었거나 혹은 이제 제작사의 공장 출고 이후 인도 이전에 고장이라든가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이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즉시 전송하도록 하고 이를 이제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자체 차량 등록 담당 공무원이 반품차라든가 하자 수리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동차 제작 혹은 이제 판매자에게 등록 고지를 받았는지 확인해 주도록 하는 규정도 이제 신설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법률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저희 집안이 옛날부터 한 땅이 15,000평 정도 있었는데요. 네. 그때 5촌 장숙모가 집이 없어서 저희 아버지가 그 장숙모한테 500평 정도 땅을 주시면서 여기에 한 집을 짓고 살아라 허락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 장숙모가 한 30평 정도 되는 집이 이제 집만 30평이고 마당까지 한 200평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걸 허락해 주시고 이제 인첩이니까 사용료로 1년에 한 20만 원 정도 그 정도 돈을 받았는데요. 네. 그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이게 제가 이렇게 대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한 3년 전에 장숙모가 돌아가셨어요. 아, 네. 그런데 장숙모 남편인 소프가 그 사용료를 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땅을 일단 처분을 할 생각이었고 장숙이시니까는 이제 좀 매입을 하셔라 그렇게 권유를 했거든요. 네. 그게 한 8년 정도 전인데 시세가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12만 원 정도였는데 네. 그 장숙부가 3만 원에 평당 팔아라 이렇게 하셔서 아, 제가 4분의 1 가격에는 좀 어렵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네. 그랬더니 그럼 5만 원에 사겠다 이러셔서 그럼 아예 그냥 사지 마셔라 이러면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갔어요. 아,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땅값이 올라서 알아보니까 그게 평당 5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장석부한테 다시 지금 50만 원이 넘는다. 근데 한 평당 40만 원에 사 가셔라 했는데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 네네.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세금은 계속 내고 있고 그래서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부동산 가서 건축물 대장을 떼봤더니 이 집 주소가 나오는데 건지수가 안 나와서 이게 왜 그런가 확인해봤더니
이게 무허가라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부동산 중개인이. 네. 그래서 정확한 건 이제 좀 알아봐야겠는데 지금 장소가 그 집 인근에서 이제 뭐 잠깐 들르는 창고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집을 처분하려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허가를 받지 않은 거라면 정말 처분이 더 쉽거나 아니면 더 어려운 건지 궁금하고 이제 제가 내용 증명을 보내라 장소부한테 네. 이렇게 들었는데 내용 증명이 뭔가 강제성이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해서 아, 전화를 드렸어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상속받으신 그 땅에 지금 당숙부가 살고 계시는데 지금 사용료도 내지 않고 계시고 또 시세보다 그 조금 저렴한 금액을 제시를 하셨음에도 이제 좀 그 매입을 하지 않으시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네네. 또 그 부분이 약간 지금 무허가인 상태여서 세금은 지금 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곤란함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옆에 이제 황영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이야기 나누면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그 이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말씀 주신 내용은 좀 잘 들었습니다. 그 혹시 그 당숙모한테서 집을 언제부터 이제 짓고 살아라고 했는지 어느 정도 한 2, 30년 정도 지났을까요? 저 정확히는 제가 어릴 때여가지고 네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 우선은 이제 그 말씀 주신 그 질문 사항부터 이제 제가 한 개씩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그 원래 이제 타인에게 건축을 이제 허가를 하고 이제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제 사용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대차로 해가지고 무상으로서 이제 사용을 하게 하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뭐 무상인 경우에는 이제 사용대차 관계라고 보고 이제 유상인 경우에는 이제 임대차 관계라고 보게 되는데, 이 당초에는 이제 임대료를 이제 그래도 1년에 한 20만 원씩 이제 받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임대차 관계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대차 관계라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용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은 계약 종료 기간을 이제 정하지 않고 계약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이제 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거는 이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는 경우에도 이제 임대차 계획의 이제 종료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차 기간의 이제 종료를 이제 주장해 볼 수 있는 사안 같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어차피 쓰지 않았는데도 네, 맞습니다. 그 이제 계약서는 이제 그러한 계약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인 것이고, 그 계약서로 이제 입증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 8년 전까지는 이제 월 임료가 이제 지급된 사실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토지 등기부 자체는 이제 저희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이 남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증거를 제시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 땅이라는 것을 주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그럼 건축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점유 취득이라든가 취득 시효로 인해 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냐, 이 부분도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원래는 이제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주 점유를 했을 때 취득 시효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이제 타인의 토지라는 것을 알고 계약을 이제 건축물을 사용을 한다든가 토지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점유 취득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지 관계, 소유 관계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원래 임료를 받았던 사실이라든가, 혹은 이제 등기부상 저희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이라든가, 이제 상대방의 건축물이 이제 무허가로 건축이 되어 있던 사실 등을 입증을 하시면은 이제 땅이 저희 거라는 것이 입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안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지금 이제 당숙모라든가 당숙부한테서 이제 저희가 그 땅을 이제 찾아오기 위한 방법 등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 게 소송 자체는 좀 부담되시니까 내용 증명을 많이 이제 선호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내용 증명 자체는 이제 그 법적 효력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어떠한 이제 채권이라든가 채무 관계에 있을 때 최고라든가, 혹은 이제 그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해지권 행사라든가 내가 어떤 이제 법적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이제 남겨두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실관계들이 있을 때, 혹은 이제 불명확한 사실관계들이 있을 때 그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더 이제 명확하게 남겨두시는 차원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소송 절차로 가기 전에, 혹은 이제 뭐 이제 계약을 해지를 하겠다, 이제 땅을 돌려달라 하고는 이제 뭐 여기까지는 이제 서로 이제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됐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제 그런 주장 내용들을 이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내용 증명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이거 자체가 이제 따로 이제 법적으로 효력은 있는 건 아니지만 소송을 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시긴 하십니다.
저한테 유리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저희한테 이제 유리한 증거들을 좀 이제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제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계약 해지권을 행사를 했다라는 것을 남겨놓는 측면에서는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네, 그리고 이제 소송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토지를 이제 받아와야 되잖아요. 예, 네. 그게 이제 토지 인도 청구와 이제 그 이제 무허가 건축물을 이제 철거해 달라는 건물 철거 청구가 있습니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민사상 이제 소유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토지 소유자는 이제 저희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토지 인도 청구와 이제 건물 철거 청구를 이제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인도 청구와 건물 철거 청구입니다. 그럼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사실 이제 그 건물 자체는 이제 그 당숙모와 당숙부가 이제 아마 건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이제 그 건물 자체를 이제 저희 소유권이 없어가지고 인도하라라고 할 수는 없고 저희 이제 땅 위에 이제 그 건축물을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땅을 이제 점유를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점유 상태를 이제 치워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 건물 철거 청구를 아마 청구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근데 이제 네. 이게 아무래도 가족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 자체를 철거하는 데 있어서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네. 그 무조건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화해라든가 이제 조정 절차를 한번 걸쳐서 이제 상대방과 조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은 상대방은 결국은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지위에 처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냥 건물에 대해서 이제 매수 가격을 정한다든가 혹은 이제 우리가 팔려고 하는 토지 가격에 대해서도 이제 그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이제 조정 절차를 통해서 정할 수 있는 사안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협의에 의하지 않을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소를 제기하시고 조정 절차를 받아가시면서 이 상대방과 구체적 협의안을 마련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 안 통하는 분이어서 네. 네, 특히 그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임대차 계약이라고 아마 생각을 아예 안 하실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냥 살라고 해준 거면서 이제 와서 뭐 부모님 돌아가셔서 그런 거냐. 네. 이렇게 나오면 나는 임차인이 아니다. 네네. 이렇게 막 주장하면은 제가 일단은 똑같이 그래도 내용 증명 보내고 청구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예, 우선은 이제 그 보통 말이 안 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자신의 네. 주장이 확고하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뭐 법적 절차를 통해 가지고 조정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 재판장님이라든가 그 조정위원들의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어느 네. 정도가 이제 서로 이제 양해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서로 이해를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법적 절차로 결국은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좀 많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 20만 원씩 줬던 것이 이제 임료가 아니라 그에 대해서 네. 내가 이제 그냥 그 사례금 쪽으로 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그 계약 내용이 이제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계약의 네. 실질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20만 원 자체가 이제 임료가 아니라 그냥 뭐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사례금 쪽에 불과하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네. 이제 그 토지 사용 관계가 이제 사용대차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이제 사용대차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제 사용대차 관계도 이제 기간을 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당 기간이 도과를 했고 계약 해지 사유에 있어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든가 이미 상당 기간이 지나서 이제 계약 해지권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은 사용대차도 이제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사안에서는 처음에 이제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한 20년 정도 넘게 이미 사용 수익을 했던 관계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네. 이제 매수 청구도 해봤었고 그다음에 임료를 이제 상환해 달라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에 대해서 전혀 응하지 않아가지고 사용대차에 대해서 해지권을 주장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용대차도 네. 이제 해지권을 주장을 하고 동일하게 이제 토지 인도 청구라든가 건물 철거 청구를 이제 주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들이 좀 다양한 그 법률적인 용어들이 좀 들어가 있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그 법률 방송 유튜브에도 해당 내용들이 나중에 다시 보기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다시 보시면서 혹시 놓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짚어 가시면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오늘 굉장히 다양한 방안들 제시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사용대차 해지권도 네. 지금 행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지금 토지 인도 청구 및 건물 철거 청구도 이제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사연 주신 분께서 이것만큼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푸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협의를 통해서 이제 풀리지 않는다면은 법적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계약사항에 대해서 증거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제 토지 등기부라든가 건물의 이제 집계된 경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장해가지고 계약의 실질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충분히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정리만 잘 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보실 수 있는 사안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드린 이제 법률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잘 대응하시면은 원하시는 결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지난주 남편과 함께 차를 몰고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데리러 가고 있었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100m 전 분명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는데 교차로로 점점 다가가자 신호등이 고장났는지 갑자기 꺼져버렸습니다. 당황한 저는 일단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잠시 멈췄는데요.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꺼진 신호등은 켜지지 않았고 아이의 하원 시간이 다가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기에 비상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지나갔습니다. 당시 주위에 차는 없었고요. 그런데 그때 경찰차 한 대가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신호 위반을 했다며 저에게 신호 위반 딱지를 끊어주더군요. 이런 상황이 너무 황당하기만 했는데요. 고장난 신호등에 대해서도 신호 위반이 적용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고장난 신호등을 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읽으면서 이 상황이라면 나는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저도 좀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갑자기 꺼진 신호등으로 인해서 신호 위반 딱지를 지금 받게 된 상황인데 고장난 신호등에 대해서도 신호 위반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이제 사안처럼 신호등이 고장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신호 자체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호 위반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신호 위반이 적용될 수도 없는 사안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된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좀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경찰이 이제 기계적으로 상담자가 신호 위반을 이유로 해가지고 범칙금을 부과할 수는 있는 사안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엄청 억울하게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이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 심판을 받게 되는데 네. 즉결 심판을 받은 이후에 이제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제기를 해가지고 그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즉결 심판을 좀 청구하는 방안을 좀 즉결 심판을 받은 이후에 이제 네. 7일 이내에 맞습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고장난 신호등을 이제 좀 마주하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예, 이제 고장난 신호등을 이제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선 이제 특정 신호등만 고장이 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운전을 위해서 다른 참고할 수 있는 다른 신호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제 다른 신호등이 고장나지 않았다면은 이를 참고하여서 이제 비상등을 켜고 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능하면은 경찰서로 신고하는 것도 좋고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신호등 수리 등 이제 후속 조치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정말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당시 주위에 차가 없었다는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만약에 이제 고장난 신호등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뭐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고장난 신호등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제 고장난 신호등이 원인이 돼서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에 대해서 이제 고장난 신호등이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 이제 관리하는 단체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라고 한다면은 국가배상, 혹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고 한다면은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도로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네. 그 주체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통 또 그리고 범칙금이 부과가 되면 벌점도 이렇게 따라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신호 위반을 할 경우에는 뭐 부과되는 벌점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가 되나요? 네, 이제 벌점 기준에 대해서 이제 신호 위반의 경우에는 부과되는 벌점이 이제 15점입니다. 아, 네. 벌점 또는 이제 누산된 점수가 1년간 121점 또는 이제 2년간 201점, 그리고 이제 3년간 271점이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아, 벌금이 쌓이면은 이제 운전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으니까 사실 네. 이 벌점도 이렇게 받게 되면은 불이익이 있는 부분이군요. 그러면 이제 조사 결과 이제 만약에 이 경찰이 신호등이 고장난 사실을 알고도 범칙금을 부과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 해당 경찰관은 좀 어떻게 되나요? 예, 이제 경찰관은 이제 신호등 고장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신호등을 수리하는 등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잘못된 단속을 해서 부당한 범칙금을 부과했다면 이에 대해서 이제 견책 등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고, 그렇다면 이제 보통 또 이제 새벽에 이제 도심을 좀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도로를 운전하실 때는 이 전멸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 네, 전멸 맞습니다. 신호등을 약간 고장난 신호등인가 이렇게 착각을 해서 또 이렇게 발생하는 사고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연간 7천여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전멸 신호등을 발견했을 때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그 이제 전멸 신호라는 것은 이제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 오후 11시부터 새벽 6시에 이제 교통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신호등입니다. 이제 전멸 신호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적색 전멸등과 황색 전멸등이 있습니다. 적색 전멸등 같은 경우에 깜빡거리게 되면은 일단 정지선에서 멈추시고 차량이라든가 보행자의 주위에서 통과를 해야 되고, 자동차와 보행자가 안 보인다고 해서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면은 이제 위반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황색 전멸등은 이제 다른 차량의 통행이라든가 안전표시 표시에 주의하면서 서행으로 통과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교차로라든가 횡단보도에서 차량이라든가 보행자가 안 보이면은 멈추지 않고 지나가도 됩니다. 운전자들 사이에서 전멸 신호는 이제 죽은 신호등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제 통행법과 규정 속도를 안 지키고 과속하는 운전자들이 한 70% 이상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색 전멸 신호등을 무시한 채 그대로 통과하게 되면은 신호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고, 사고가 나게 되면은 12대 중과실에도 해당할 수 있어서 꼭 이제 적색 전멸 신호등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오늘 드린 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이메일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된 구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1년째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래 윗집에는 할아버지 혼자 살고 계셔서 그 전에는 우리 아파트가 층간소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1년 전 신혼부부가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오기 전부터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구축이니까 리모델링 하나 보다 하고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집들이를 성대하게 하는 건지 한동안은 주말마다 손님들이 와서 먹고 마시며 떠들더라고요. 참다 못해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했고,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는 얘기를 전달했다고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손님들이 계속 방문을 하는 건지 사람들 떠드는 소리, 발망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은 인테리어 유튜브 관련 촬영을 한다며 사람들이 잔뜩 와서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쿵쾅대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일에는 좀 조용할까 싶었지만 부부가 키우는 강아지가 사람들 발소리만 들리면 하염없이 짖어댑니다. 위층에 옆집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가 강아지 좀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 부부는 맞벌이를 하는지 평일 낮에는 조용한데 밤이 되면 귀가 여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쿵쿵대고 떠듭니다. 한 번은 TV 소리가 너무 커서 결국 참지 못해 위층으로 올라갔는데요. TV 소리가 우리 집까지 들리니 조용해달라. 밤 12시가 다 된 시간이면 조용히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스피커가 좋은 걸 어떡하냐는 식입니다.
결국 층간소음에 너무 예민해져 버린 저는 정신의학과까지 다니며 약을 타서 먹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연말 모임이니 뭐니 해서 사람들을 잔뜩 불러서 파티를 하는 것 같기에 토요일 저녁 내내 소음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잤고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위층으로 올라가서 정신의학과 진단서까지 내밀며 층간소음 때문에 정신과까지 다니게 됐다. 제발 조용히 좀 살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위층 집에서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데 저도 경찰에 층간소음으로 신고를 해도 될까요? 밤에 세탁기 돌려서 물 내려오는 소리에 한밤중 욕실 청소하는 소리, 방문이나 싱크대 문을 3개 닫는 소리 등 모든 게 끔찍합니다. 제가 이사를 가는 수밖에 없을까요? 야, 정말 이 상황도 너무너무 진짜 끔찍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좀 층간소음으로 좀 괴로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웃 간에 끔찍한 사건이 좀 발생하기도 하죠.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최근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한 부부가 보복으로 윗집에 소음이 될 수 있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송출해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처벌당한 사례가 네. 있습니다. 이제 해당 부부는 보복으로 귀신 소리 등을 이제 소리를 반복적으로 이제 귀신 윗집에 소리요? 송출을 했었는데 네. 이제 스토킹 처벌법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1심에서는 이제 벌금형으로 선고를 받았다가 2심에서는 이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함부로 보복하면 또 그게 네, 또 다른 맞습니다.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군요. 예. 지금 이 내용들 보면은 뭐 잦은 손님 초대로 인한 소음, 또 밤에 이제 세탁기를 돌리거나 청소하는 소리, TV를 또 지나치게 큰 소리로 켜놓고 보는 행위, 이런 것들 다 뭐 층간소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이제 직접 충격에 의한 소음은 주간에 이제 1분간 등가 소음도 39데시벨 이상, 최고 소음도 57데시벨 이상, 야간에는 이제 그보다 좀 더 낮은 기준인 34데시벨과 52데시벨이 넘는 경우에는 층간 소음으로 봐가지고 그 기준이 넘게 되면 층간 소음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담자님이 오히려 지금 그 위층에 2번 찾아갔다고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는데요. 이웃집에 2번 이상 방문한 것이 스토킹이 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2번 이상 방문했다고 한다면 스토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스토킹 행위라는 것은 이제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이제 그의 동거인이라든가 가족에 대해서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이 행위를 통해서 이제 불안감이라든가 공포심을 이제 조성을 해야 되는데 해당 사안에서는 이제 한 2번 정도 심각한 층간 소음에 대해서 항해차 이제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스토킹으로 인한 행위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담자님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본인도 경찰에 층간소음으로 윗집을 신고해도 되느냐고 지금 여쭤보셨는데 이 방법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제21호에 의해 가지고 이제 지나치게 시끄러운 행위로 인근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인근 소란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 혐의로 이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마지막으로 상담자님을 위해서 좀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추가로 좀 조언을 좀 해주시면요.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이제 요즘 이제 층간 소음으로 이제 그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층간 소음을 이제 결국은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대해서 증거 수집도 좀 중요한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윗집에서 이제 심각한 이제 소란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일정 수준 넘는 데시벨의 소음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잘 수집하셔서 일단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는 정말 이 이웃 간의 분쟁들이 강력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대처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신 내용들 좀 고려해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법률 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작은 토스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화장실이 건물 외부에 있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목에 작은 공간이 있어서 가게 지문과 기기 등을 두었는데요. 근처에서 누가 상습적으로 담배를 피우는지 매일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길목에서 행인이 담배를 피우는 건지 맞닿아 있는 건물이 원룸이 있는 빌라인데 그 빌라 창문에서 버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경고문을 붙여놓긴 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며칠 전 매장 문을 열려고 가게에 갔는데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에 의해서 제가 쌓아둔 짐과 전자기기가 일부 타버렸습니다.
밤에 눈이 살짝 날려서인지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는데요. 화재가 일어날 뻔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곳에 CCTV가 있긴 하지만 담배를 버리는 공간은 비추고 있지 않아서 누가 버린 건지 확인이 안 됩니다. 일단 담배꽁초를 주워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범인을 잡으면 제가 손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야, 정말 좀 속상하실 만한 사연입니다. 사실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이게 길거리에 좀 버려지는 담배꽁초를 네. 좀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별일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담배꽁초 무단 투기도 엄연히 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제11호에 의해 가지고 담배꽁초와 같은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이제 과료형을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함부로 담배꽁초를 버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물건을 지금 적재해 둔 곳에 버려가지고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눈이 살짝 날려서 그래도 화재로 이제 좀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는데, 담배꽁초의 불로 인해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건 뭐 실화에 좀 해당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담배꽁초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예전에는 산불도 크게 난 적이 있어서 맞아요. 상당히 위험한데요. 네. 이제 담배꽁초의 불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실로 물건을 불태운 것으로 인정되게 되면은 형법상 170조 7화죄가 이제 성립을 하게 되고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미필적 고의로 물건을 태운 것으로 인정이 되게 된다면은 형법 이제 167조에 따라서 일반 물건 방화죄가 인정되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물건이 아닌 현주 건조물에 방한 것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은 형법 164조에 따라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에 해당하게 되고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어떤 분의 소행인지 그걸 좀 밝혀내고 싶은 마음이신 것 같은데 CCTV가 있긴 하지만 담배를 버리는 공간을 좀 비추고 있지 않아서 이게 좀 특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입으신 피해를 좀 어떻게 좀 회복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뭐 경찰에 좀 신고를 하는 게 제일 우선일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우선은 인근 CCTV를 확인을 해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건물 골목을 이제 비출 수 있는 CCTV가 있다고 한다면은 네.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서 CCTV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담배꽁초는 잘 보관하셨다가 경찰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네. 만약 이제 민사상 이제 그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은 민사상 이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사자를 좀 이제 잘 찾아서 이제 소를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경찰 신고 이후에 이제 범인이 딱 특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조치들이 좀 이루어지게 될까요? 예, 이제 경찰 신고 이후에 이제 경찰이 이제 범인을 특정을 하는 절차가 먼저 선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범인이 특정이 되게 되면은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처벌 수위는 형법 170조 실화죄가 성립하게 되면 아까 전처럼 이제 약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 네. 혹은 이제 그 위험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 경범죄처벌법으로 아마 사건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사안은 이제 그 상황을 좀 봐서 네, 판단을 맞습니다. 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상담자님께서 지금 재산상 뭐 피해에 대해서도 지금 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뭐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범인을 특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래 가지고 관련 CCTV가 있는지 혹은 이제 관련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네. 이제 그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서 이제 그 영상 자료를 확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상 이제 민사상 손해를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입은 손해액을 이제 입증을 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아마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좀 민사보다는 좀 형사 절차를 먼저 예, 맞습니다. 선행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드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당사자가 이제 증거를 수집한다든가 그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법적 이제 형사상 도움을 받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후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상담자님께서 좀 마음이 좀 편안하게 예방 조치를 하고 싶다면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 흡연자들이 이제 항상 잘 못 읽는 문구가 이제 금연구역이라는 문구를 잘 못 읽는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아, 네. 이제 그 금연구역이라든가 그 이제 하면 안 되는 지역에서 담배를 이제 공짜로 투기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경범죄처벌법으로 신고가 가능해서 이 부분을 이제 그 단속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인근에서 흡연하시는 양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금연구역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들은 좀 잘 읽어주셨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용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사연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 전화로도 사연 받고 있고 또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